시장을 직접적으로 압박한 것은 미국의 소매 매출이 감소했기 때문이었습니다. 3월 소매 매출이 전월 대비 마이너스 1% 상황을 보여줬는데 이건 2월에 마이너스 0.2%보다 더 빠진 것이기도 하고 시장의 예측치였던 마이너스 0.4%보다 크게 위축된 것으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소매 매출은 미국 GDP의 3분의 2 이상 차지한다는 점에서 경기 둔화 내지는 침체 신호로 역할을 하면서 시장을 아래쪽으로 눌러버린 것으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또 한 가지 미시간 대학이 발표한 단기 기대 인플레이션이 다시금 급등한 것도 시장을 압박했습니다. 1년 기대 인플레 중간값이 4.6%로 나오면서 전달의 3.6%에 비해서 1%포인트 상승한 겁니다. 1년 뒤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더 커진 것으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번 수치는 지난해 11월 이후 최고치라는 점에서 최근 인플레이션 둔화 상황이 잇따라 데이터로 확인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은 여전히 인플레이션 걱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지난달 미국 은행 시스템 위기로 인해서 더 관심을 모았던 월가 대형은행들의 실적 발표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확인했습니다. JP모건은 7% 넘게 올랐고 시티그룹 역시 4% 이상, 뱅크 오브 아메리카 역시 3% 넘게 올랐습니다. 은행 불안에도 은행들의 실적이 예상보다 좋았던 건데 재미있는 건 이게 이자 장사의 결과라는 데 있습니다. 연준이 금리를 크게 올리면서 순이자 소득이 증가했고 이게 예상을 뛰어넘는 실적의 배경이었던 겁니다. 역시나 미국 연준은 평범한 메인스트리트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월스트리트만 먹여 살린다라는 점 다시금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금리 인상 여부와 관련해서는 월가에서 조금 재미있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시장 전반의 분위기는 5월 금리 인상 뒤에 동결 조치 이런 상황으로 정리할 수가 있는데 정작 재무장관은 추가 금리 인상 필요 없다 이런 멘트를 날려줘 버렸습니다. 제닛 옐런 장관은 실리콘밸리뱅크 파산 사태로 인해서 미국 은행들이 대출 축소 정책을 펼치고 있다라며 추가 금리 인상 필요성이 없어질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양반은 추가 은행 파산을 막으려는 은행들의 정책적 조치로 예금 유출이 안정화되고 있다. 은행들은 좀 더 신중해질 것이다. 이미 대출 기준을 강화해온 은행들이 이번 사태로 대출 제한을 더 강화할 수 있다라고 내다봤습니다. 은행들이 대출을 줄인다는 것은 연준이 긴축 정책을 강화했을 때와 유사하게 유동성을 흡수하는 결과로 이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연준이 추가로 금리 인상을 단행할 필요가 없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재미있는 포인트는 월가의 거물들의 전망과 연준 의장 출신의 재무장관의 멘트가 사뭇 방향성이 다르다라는 데 자리하고 있습니다. 상징적으로 눈에 띄는 것은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의 레리 핑크 회장의 멘트인데 이 양반은 인플레이션이 아직 잡히지 않고 있어서 연준이 두세 번 정도 금리를 더 인상해서 0.5%포인트에서 0.75%포인트 정도 금리를 더 올릴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3번 추가 금리 인상이 단행될 경우에 금리 상단은 5.75%까지 치솟을 수가 있는데 이건 연준이 연말 상단으로 제시한 5.25%보다 훨씬 높은 숫자에 해당합니다. 여기에 JP모건의 제이미 다이먼 역시 금리가 지금보다 더 오르고 이렇게 오른 금리가 더 오래 지속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재무장관의 멘트와는 정반대 방향성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새롭게 발표된 몇 가지 지수 역시 데이터적으로 긍정적인 재료로 작용했습니다. 뉴욕주의 제조업 상황을 보여주는 4월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 지수가 10.8로 나와줬는데 이건 전달에 마이너스 24.6에서 플러스로 전환된 것을 의미합니다. 시장의 예상치가 마이너스 18이었다라는 것과 비교를 해도 꽤나 상황이 호전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게 플러스면 제조업 활동이 확장세, 마이너스면 위축을 의미합니다. 여기에 전미주택건설협회가 집계한 4월 주택시장 심리지수 역시 전달에 44에서 45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고 이건 올해 넉 달 연속 상승한 것으로 주택건설업체에 대한 신뢰도가 개선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미국이 이렇게 암호화폐 규제권 이슈를 놓고 다소 막무가내로 어리바리 치고 있을 때 영국의 움직임은 꽤나 전폭적입니다.
이번에 코인베이스 CEO 브라이언 암스트롱, 이 양반도 미국 SEC를 아주 지저분하게 바라보는 입장인데, 아무튼 이 양반이 이번에 영국 재무장관과 미팅을 진행했다라고 합니다. 이 자리에서 영국은행이 암호화폐 기업의 법정화폐 결제를 차단하고 있는 건 옳지 않다. 사기 방지는 합리적이지만 전면 금지는 비합리적이다. 이런 긍정적인 입장도 재무장관이 밝혔다라고 합니다. 미국이 헛짓을 할 때 이걸 기회 삼아서 암호화폐 기업들을 적극적으로 유치하려는 영국 행정부의 스탠스를 느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영국 재무부는 특히 블록체인 산업 지원을 위해서 자산관리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여기에는 펀드의 토큰화, AI, 분산 원장 기술, 블록체인 등을 연구하는 기술 실무 그룹이 포함된다라고 합니다. 이걸 구성하기 위해서 참석하는 인사들의 면면도 예사롭지가 않은데, JP모건 자산운용의 CEO이자 투자협회 회장인 패트릭 톰슨, 슈로더 CEO 피터 해리슨, 피델리티 인터내셔널의 CEO 앤 리차드 등이 참석할 예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확실히 암호화폐 중심 지역은 글로벌하게 봤을 때 아시아에서는 홍콩, 메나 지역에서는 두바이, 유럽에서는 영국과 파리 등으로 설정되고 있는 모습, 이런 방향으로 바라볼 수 있는 상황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기도 합니다. 증시의 방향성과 관련된 멘트들도 잇따랐는데, 먼저 월가에서 나름 전설적인 투자자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아트캐신 UBS 이사는 미국 증시의 방향성이 앞으로 2주 안에 결정될 거라고 밝혔습니다. 이 양반은 주요 경제 지표와 기업 실적에 따라서 증시 방향성이 결정될 것이다. 투자자들에게 절대적으로 중요한 시기가 될 것이다. 실리콘밸리뱅크 파산 후폭풍으로 은행주들은 계속 흔들릴 수 있고,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악화도 증시의 추가적인 리스크가 될 수 있다. 이런 경고성 멘트도 함께 던졌습니다. 재밌는 것은 정확히 2주 뒤에 미국의 금리 결정이 내려진다라는 건데, 이와 관련해서는 라파엘 보스틱 애틀란타 연은총재가 이제 금리 인상은 0.25%포인트 한 번 남았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멘트를 때려줬습니다. 이 양반은 5월 FOMC에서 금리 인상을 한 번 더 하고 그동안의 금리 인상이 미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지켜볼 것이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이후에는 오랫동안 금리를 유지할 것이다. 금리 인하를 고려하기에는 인플레이션이 아직도 너무 높다. 이렇게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현재 CME 페드워치 금리 선물 시장 상황을 보면 0.25%포인트 인상 가능성이 81% 수준으로 올라섰고, 동결 가능성은 18% 수준으로 쪼그라든 상황입니다. 보스틱의 멘트처럼 5월 인상이 마지막이 된다라면 그동안 연준이 연말 금리 상단으로 제시했던 5.25%로 금리 상단이 맞춰지는 상황, 한동안 이어지는 모습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스탁머니 리잘드는 비트코인 3데이 차트를 제시하면서 비트코인 아나토미, 그러니까 비트코인 해부학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비트코인의 공식화된 패턴 흐름을 강조했습니다. 비트코인 반감기가 진행된 뒤에는 강세장이 이어지고 이후에는 약세장, 그리고 나서는 반감기 직전에 강세장이 이어진다, 이렇게 반복이 된다 설명을 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약세장은 끝났고 반감기 직전에 프리헤빙 런 국면으로 접어들었다라는 얘기를 이렇게 강조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머스타시의 경우에는 알트코인 전체 시총 차트를 바라보면 소름이 돋는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역시 동일한 상황들이 알트 강세장에서도 포착된다라는 점 설명을 했습니다. 2015년과 2019년 그리고 올해 상황을 비교했는데 이중 바닥을 확인하고 상단 저항선 돌파가 이루어지고 EMA 크로스가 발생하고 포물선형 랠리가 이어진다, 이렇게 강조했는데 지금 상황에서 이제 남은 거는 포물선형 랠리다, 이렇게 알트 불장이 대기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지금 강조하고 있다라고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투자 심리에 확신을 넣어주지 못한 것은 대형 기술주들의 부진이었습니다. 실적 발표 하루 전에 또다시 가격 인하 카드를 꺼내들었던 테슬라는 계속된 가격 인하가 오히려 수익을 압박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시간 외에서 4% 급락을 보여줬습니다. 넷플릭스 역시 가입자 이탈을 막기 위해서 꺼내들었던 계정 공유 차단이 오히려 가입 취소로 역풍이 된 것으로 나타나면서 실적은 예상을 밑돌았고 주가는 3% 넘게 빠졌습니다. 모건 스탠리의 경우에는 예상을 웃도는 실적을 발표하긴 했지만 역시나 금융시장 위축으로 인한 투자금융 실적 악화가 현실화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별다른 재미를 보지 못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글로벌 경기 침체 이슈가 다시금 고개를 든 것도 우려점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우선 영국의 인플레이션 상황이 여전히 어마무시하다라는 것이 확인되면서 미국 연준과 더불어서 영란은행 역시 5월 금리 인상은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고, 특히 식료품 가격이 가파르게 오르면서 서민 먹거리 물가가 직격탄을 맞은 것이 우려점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가계 소비 지출 악화로 이어지면서 경기 침체의 직접적인 재료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연준의 경제 동향 보고서인 베이지북도 발간이 됐는데, 간단히 정리를 하자면 신용 축소로 인해서 미국 경제가 정체되고 있다, 이 정도를 핵심으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실리콘밸리뱅크 파산으로 인해서 3월 초 베이지북의 경제 진단보다는 전반적으로 악화가 됐는데, 3월만 하더라도 경제가 여전히 회복력을 유지하고 있다, 이런 평가가 나와줬었지만, 이번의 경우에는 전반적인 물가 수준은 완만하게 상승했지만 물가 상승률은 둔화되고 있다, 지역은행들은 불확실성 증가와 유동성 우려로 대출 기준을 강화했다, 이런 점들을 강조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높고 시중에 공급되는 돈은 줄어들었고, 미국 경제의 3분의 2를 차지하는 소비 지출은 소폭 줄고, 이 정도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상 연준이 경기 침체를 경고하고 있다는 점을 이렇게 저렇게 상황을 보여주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더해서 경기 침체의 전조 상황으로 해석되는 장단기 금리 역전의 격차가 더 심화된 것도 침체 우려를 키우는 부분입니다. 1950년 이후에 모두 9번에 걸친 경기 침체가 있었는데, 이 같은 침체 6개월에서 24개월 전에는 늘상 장단기 금리 역전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 같은 상황은 침체 전조 시그널로 해석이 됩니다. 그런데 연준의 통화정책에 민감한 2년 국채 수익률이 10년물 수익률보다 더 크게 오르면서 이 격차가 지금 더 커진 상황이 펼쳐진 겁니다. 안 그래도 연내 금리 인상 가능성은 희박해진 상황이다 보니까 미국 경제가 올해 안에 침체에 빠질 가능성이 커졌다, 이런 우려 상황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증시 안팎을 봤을 때 하나 긍정적인 부분이 없다, 이렇게도 바라볼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되기도 합니다. 메이클 반대포페는 비트코인이 29,300달러를 돌파해 줄 경우 숏포지션 청산이 발생할 것이고, 29,700달러로 회복된다라면 상승 가능 범위 안으로 다시 들어가는 거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역시나 지금 중요한 구간 아래에서 비트코인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을 느끼게 해주는 분석입니다. 렉트캐피탈의 경우에는 비트코인이 더 높은 고점을 만든 뒤에 여길 지지받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을 비트코인 일간 차트를 통해서 설명을 했는데, 이번 주 주간 종가 마감을 28,800달러 위에서만 유지를 해주면 된다라는 점 강조했습니다. 함께 공유한 차트를 보면 일단 상단 저항에서 지지받지 못하고 빠졌지만 오렌지 라인으로 표시된 28,800달러에서 지지를 받아주면 다시 반등할 수 있을 거라는 점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암호화폐 산업 규제 이슈와 관련해서 미국은 이렇게 아직까지도 지속적으로 한결같이 혼란스러운 상황을 보여주는 반면, 공교롭게도 러시아와 홍콩의 상황은 꽤 재미있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한동안 암호화폐 결제 이슈를 놓고 극강 반대를 해왔던 러시아 중앙은행이 이번에는 국제 결제에서 암호화폐 사용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라고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러시아 중앙은행 총재 옐비라 나비올리나는 국제 결제에서 암호화폐를 사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우선 파일럿 단계에서 진행을 한 뒤에 정식 도입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중앙은행은 국내에서의 암호화폐 사용을 반대하는 입장에는 변화가 없지만 해외 법인 등과의 거래에서 사용하는 것에는 찬성한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법안 초안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러시아 정부는 특히 암호화폐 채굴을 담당하는 특수 정부기관을 설립한다라고 하는데, 이 기관은 해외로 자금을 이체하는 것도 담당하게 된다라고 합니다. 미국이 러시아를 스위프트에서 쫓아낸 결과가 암호화폐 국가적 활용 강화로 이어지게 되는 그런 모습이 지금 좀 더 강화되면서 확인되고 있는 겁니다. 홍콩의 상황도 아주 흥미롭습니다. 이번에는 홍콩 법원이 과거 청산 절차에 돌입했던 암호화폐 거래소 게이트코인과 관련된 판결에서 암호화폐를 신탁할 수 있는 재산으로 인정했습니다. 게이트코인은 지난 2019년 결제 서비스 제공업체와 분쟁으로 인해서 플랫폼을 폐쇄하고 청산 절차에 돌입했는데, 이후에 게이트코인 청산인들은 게이트코인이 보유한 암호화폐 신탁 가능 재산 취급 여부에 대해서 법원에 판단을 요청했습니다.
이번 사건 담당 판사 린다 체는 암호화폐는 신탁할 수 있는 재산이다. 홍콩은 재산을 넓은 의미로 정의하고 있다라고 판결했습니다. 행정부가 아주 적극적으로 암호화폐 친화적인 스탠스를 보인 데 이어서 이번에는 홍콩 사법부 역시 비슷한 스탠스를 보이며 동시다발적으로 크립토 친화적인 입장을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지난달 중국 국영은행들이 홍콩 지사를 통해서 암호화폐 기업에 은행 서비스를 제공한다라는 소식 꽤나 관심을 모았는데, 당시 블룸버그는 교통은행을 비롯한 중국 국영은행들이 암호화폐 기업들을 대상으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사전 작업을 돌입한 것으로 전해졌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월스트리트 저널이 교통은행의 홍콩 자회사가 홍콩 암호화폐 기업들과 협력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상황이 좀 더 구체화되고 있다라고 바라볼 수가 있는데, 6월 홍콩의 암호화폐 거래 합법화를 앞두고 중국 자본도 이렇게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라는 점, 특히 국영은행의 자본 이런 식으로 움직이고 있다라는 점이 이게 뭘 의미하는지 곰곰 생각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같은 브릭스 진영의 전폭적인 암호화폐 채택이 결국 달러 패권의 위협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글로벌 시장 조사기관 피치솔루션의 글로벌 국가 리스크 부문 책임자 세드릭 체비 최근 CNBC와 인터뷰를 했는데, 브릭스 국가들의 탈달러화, 중국 위안화의 굴기, 암호화폐 보급화 등이 달러 패권을 위협하고 있다. 미국 달러의 시장 지배력 약화는 패러다임의 변화라기보다 서서히 진행되는 침식과 같이 진행이 될 것이다. 중국은 글로벌 경제에서 가장 큰 무역 파트너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 경제력도 계속 강해지면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브릭스 국가들은 탈달러 의존도를 줄일 통화를 개발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CBDC와 암호화폐 등장으로 일반 화폐 사용률이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세상 바뀌는 소리가 아주 강력하게 들리는 것 같습니다. 테슬라도 테슬라였지만 사실 더 우려되는 것은 공개되는 데이터마다 그 방향성을 경기 침체를 가리키고 있다라는 데 있습니다. 필라델피아 연은이 발표한 4월 제조업 활동 지수를 보면 마이너스 31.3으로 나왔는데, 이건 시장의 예측치였던 마이너스 19.2보다 크게 낮은 수치입니다. 2020년 5월 이후 최저 수준인데 제조업 상황이 꽤나 위축되고 있다는 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노동부가 발표한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역시 전주보다 5,000건 늘어난 24만 5천 건을 확인했는데, 2주 연속 증가세를 보이면서 그렇게 뜨거웠던 노동시장이 식어가고 있다는 점이 스멀스멀 추세적으로 확인되고 있는 겁니다. 연준의 급격한 금리 인상이 경제 상황을 누르기 시작하고 있다. 그렇게 침체를 향해 가고 있다. 이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건데, 이 같은 상황에서 클리블랜드 연은 총재 로레타 메스터는 금리가 올해 조금 더 인상돼야 하고 한동안 이런 상황에서 클리블랜드 연은 총재 로레타 메스터는 금리가 올해 조금 더 인상되고 한동안 유지될 수 있다라고 말하며 5월 추가 금리 인상 단행을 예고했습니다. 또 하나 거시경제 전반을 불안하게 만드는 이슈 가운데 하나로는 미국의 국가 부채 한도 증액 이슈입니다. 지금 의회와 바이든 행정부의 대립각이 아주 예민하게 펼쳐지고 있는데, 이번에 협상이 불발될 경우에 최악에는 정부 폐쇄로 이어질 수도 있고 미국 국가 신용 등급은 당연히 타격을 받게 될 거고, 안 그래도 요즘 어수선한 달러 패권 역시 기축통화로서의 신뢰감에 금이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재미있는 건 제닛 옐런 재무장관의 멘트입니다. 미중 관계 개선을 위해서 중국을 방문해서 시진핑 주석이나 시진핑이 지목하는 협상 상대를 만날 용의가 있다. 이런 멘트를 날려준 겁니다. 시진핑이 골이 비지 않는 이상 제닛 옐런을 독대하면서 만날 가능성은 없고, 누군가를 지목해주면 기꺼이 날아가서 만나겠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최근 중국이 미국 국채를 자꾸 팔아대면서 미국 정부의 자금줄을 조이는 역할을 하자 이런 유화적인 제스처를 펼친 것으로도 바라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현재 비트코인의 흐름과 관련해 익명의 분석가 렉트캐피탈은 지금 비트코인은 불플래그 돌파 이후에 다시 지지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했는데, 함께 공유한 차트를 보면 28,491달러 기존의 저항 라인을 이번에 지지 라인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점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여길 지지받지 못할 경우에는 다시 블루 라인으로 표시된 25,000달러 부근까지 후퇴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익명의 분석가 맥스의 경우에는 비트코인이 약세장 저점을 기록한 바닥에서 약간의 저항을 발견하고 있다. 2019년에도 비슷한 저항이 있었지만 지지라인을 확인한 뒤에 가격은 147% 상승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함께 공유한 차트를 보면 현재 비트코인은 29,000달러 부근의 베이스라인 저항에 직면한 상태인데 과거 2019년의 경우를 보면 유사한 저항 상황을 경험하다 돌파를 했고 이후에 147%의 강세 랠리를 펼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과연 이번에도 유사한 패턴의 흐름이 포착될 수 있을지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분석가 칼레오 역시 강세 전망을 견지했습니다. 한 달 전에 비트코인이 27,000달러였을 때 내 트위터 피드의 절반은 90일 안에 100만 달러 간다라는 확신이었다. 지금 28,500달러 부근의 상황에서 사람들은 새로운 저점을 향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다. 이 두 가지 상황에서 내 대답은 비트코인은 여전히 4만 달러로 가고 있다라는 거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27,000달러나 28,000달러나 고만고만하거나 거의 동일한 가격 구간인데 상황에 따라서 극명하게 갈리는 개미의 얄팍한 심리를 비판하면서도 비트코인은 여전히 제 갈 길 잘 가고 있다. 이런 확신을 더해주고 있는 겁니다. 유명 트레이더 인베스트 앤서스의 경우에는 프랙탈의 관점에서 봤을 때 비트코인은 한 달 뒤에 45,000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을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현재 비트코인 가격 움직임은 2018년에서 2019년 약세장과 유사한 패턴을 그리고 있다. 만약 이런 패턴이 반복된다라면 비트코인은 5월 20일 전후로 45,000달러에 도달할 수가 있고 이후에 소폭 조정이나 횡보 움직임이 이어질 수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저희 채널에서는 일주일에 서너 번 정도 멤버십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메인 영상에서 다뤘던 영상 내용들 가운데 중요한 부분들 또 새롭게 등장한 것들 조금 더 집중해서 살펴보는 시간이고 동시에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정보 공유를 하는 그런 자리이기도 합니다. 멀리 시장을 바라보고 함께 의지해 나가면서 크립토 투자에 나서고 싶으신 분들에게는 적지 않은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크립토 노마드였습니다.